이 이야기는 서울의 한 대기업 회장님과 그의 가족에게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박주영 회장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간단한 운동을 마치고 6시 30분에 아침 식사를 하죠. 하지만 오늘 아침도 어김없이 빈 식탁 앞에서 혼자 식사를 합니다. 20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난 후 그의 아침은 늘 이렇게 쓸쓸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전 일정부터 말씀드릴까요? 비서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하지만 박주영의 시선은 창밖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의 눈빛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습니다. 수연이가 지금 몇 살이 되었을까? 박주영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김 과장은 이런 회장님의 모습을 수없이 봐왔기에 조용히 기다렸죠. 24년 전 6살이던 딸 수연이를 잃어버린 그날부터 박주영의 마음엔 구멍이 뚫렸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 구멍은 메워지지 않았죠. 박주영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6살 수연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수연이의 오른손 손등엔 선명한 흉터가 보입니다. 4살 때 집에서 난 불로 인해 생긴 화상 자국이었죠. 우리 수연이는 정말 용감했어. 불이 났는데도 울지 않고 꼭 참았거든. 박주영은 그날을 떠올립니다. 부엌에서 요리를 하던 중 기름이 튀면서 순식간에 불길이 번졌죠. 수연이는 아빠를 도우려다가 손등에 뜨거운 기름이 튀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울지 않고 오히려 아빠를 걱정했죠. 아빠, 괜찮아요? 수연이는 안 아파요. 그 말을 하던 수연이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박주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죠. 그로부터 2년 후 대형 쇼핑몰에서 수연이와 함께 쇼핑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라고 한 사이 수연이는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죠. 온 쇼핑몰을 뒤지고 경찰에 신고하고 실종자 찾기 방송까지 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수연아,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너를 잘 지켜주지 못했어. 박주영은 매일 밤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성공한 기업인이라는 명성도 막대한 재산도 잃어버린 딸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죠. 그는 수연이를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사설 탐정도 고용하고 전국의 고아원과 보육원을 일일이 찾아다녔죠. 하지만 수연이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박주영은 62살이 되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였죠. 하지만 수연이에 대한 그리움만큼은 여전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제 출발하셔야 할 시간입니다. 김 과장이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주영은 수연이 사진을 가슴에 한 번 대고 나서 서랍에 넣었죠. 그래, 가자. 하지만 김 과장. 네, 회장님. 오늘도 혹시 수연이와 비슷한 나이의 여자애들을 보면 알려줘. 손등에 흉터가 있는 아이들 말이야. 김 과장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24년 동안 회장님은 이런 말을 수없이 해왔거든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주영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무실을 나섭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또다시 수연이를 생각했죠. 지금쯤 30살이 된 수연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결혼은 했을까요?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찾고 있을까요? 수연아, 아빠는 여전히 널 기다리고 있어. 하루만, 딱 하루만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의 중얼거림이 넓은 복도에 쓸쓸히 울려 퍼집니다. 오늘도 박주영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연이 없는 공허한 하루가 말이죠. 박주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 로비를 지나갑니다. 직원들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면 가벼운 미소로 응답하죠.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수연이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 네, 수고하세요. 로비를 지나던 중 한쪽 구석에서 열심히 바닥을 닦고 있는 젊은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정성스럽게 청소를 하고 있었죠. 박주영은 무심코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젊은 처제가 참 열심히 일하는구나. 보기 좋네. 박주영은 직원들이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흐뭇해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더욱 그랬죠. 그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청소부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청소부는 걸레를 헹구기 위해 몸을 돌렸고 그 순간 박주영의 시선이 그녀의 손등에 고정되었습니다. 오른손 손등에 선명한 흉터가 보였거든요. 박주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 흉터는, 흉터의 모양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아니, 익숙한 정도가 아니라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그 모양이었죠. 세 개의 불규칙한 점이 삼각형을 이루고 그 가운데 길쭉한 선이 하나 더 있는 독특한 모양의 흉터 말입니다. 박주영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손을 짚고 서야 했죠. 김 과장이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요. 아,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박주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청소부를 바라봤죠. 그녀는 여전히 성실하게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박주영은 그녀의 옆모습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키는 비슷하고 머리카락 색깔도. 그런데 저 흉터는 정말. 박주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설마 저 사람이 수연이일까요? 하지만 2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6살 아이의 모습에서 30살 여성의 모습을 유추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청소부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박주영도 따라 움직였습니다. 김 과장은 회장님의 이상한 행동에 당황했죠. 회장님, 엘리베이터는 저쪽인데요. 응? 아, 그래. 박주영은 정신을 차리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 청소부에게 머물러 있었죠. 엘리베이터에 올라서도 그는 로비를 내려다보며 그녀를 찾았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후에도 박주영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수연이 사진을 다시 꺼냈죠. 사진 속 수연이의 손등 흉터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똑같아. 정말 똑같아. 박주영은 중얼거렸습니다. 흉터의 위치, 크기, 모양이 모두 일치했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김 과장, 잠깐 와봐. 네, 회장님. 우리 회사 청소 담당 직원들 명단 좀 가져와. 특히 오늘 아침 로비에서 청소하던 젊은 여직원 말이야. 김 과장은 의아해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명단을 가져왔죠. 로비 담당은 김서연 씨입니다. 31살이고 저희 회사에 입사한 지 3년 되었습니다. 김서연. 박주영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서연이라는 이름이 수연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력서도 있나? 네, 여기 있습니다. 박주영은 서연의 이력서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출생지가 공란으로 되어 있었고 학력란에는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간단히 적혀 있었죠. 특이한 점은 보호 자란이 비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네. 보통 이력서에 보호자나 가족 연락처를 적는데 그게 서연 씨는 고아원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김 과장의 말에 박주영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니, 그것도 나이가 수연이와 비슷하다니. 너무나 많은 우연이 겹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고아원 출신인지 아나?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하시면 알아보겠습니다. 박주영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저 여자가 정말 수연이라면,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괜한 기대를 했다가 다시 한번 절망에 빠질 수도 있었죠. 아니야, 너무 성급한 생각일 거야. 흉터가 비슷하다고 해서 내 딸일 리는 없어.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24년 동안 꺼지지 않았던 그 희망의 불꽃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죠. 박주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연아, 혹시 내가 아빠 곁에 돌아온 건 아니겠지?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만으로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박주영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흉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한쪽 벽면에는 수연이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실종 당시의 신문 기사, 수연이 사진들, 그리고 지금까지 찾기 위해 했던 모든 노력들의 기록이죠. 박주영은 수연이 어린 시절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어 펼쳐놓았습니다. 이 흉터, 정말 똑같았어. 박주영은 확대경을 가져와 수연이의 손등 흉터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불규칙한 세 개의 점과 그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선, 전체적인 크기와 위치까지 서연의 흉터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우연일 수가 없어. 이렇게 특이한 모양의 흉터가 똑같을 리가 없다고. 박주영은 휴대폰을 들고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5시였지만 급한 마음에 그런 것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죠. 김 과장, 미안하다. 이른 시간에. 괜찮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시죠? 김서연 직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까? 어느 고아원 출신인지, 언제부터 거기서 자랐는지 말이야. 김 과장은 회장님의 간절한 목소리를 듣고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박주영은 다시 수연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6살 수연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31살 서연의 모습과 겹쳐 보였어요. 우리 수연이가 이렇게 자랐을까? 박주영은 상상해 봤습니다. 수연이가 어떻게 성장했을지, 어떤 사람이 되었을지, 그리고 만약 서연이 정말 수연이라면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도 생각해 봤죠. 그날 아침 박주영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 서연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서연은 어제와 같은 자리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주영은 멀리서 서연을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일하는 모습, 걸음걸이, 몸짓 하나하나를 자세히 봤죠. 어린 수연이의 습관들이 떠올랐습니다. 수연이는 집중할 때 혀끝을 살짝 내미는 버릇이 있었는데 서연도 청소에 집중할 때 똑같은 모습을 보였어요. 이것도 우연일까? 박주영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하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김 과장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회장님, 김서연 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나왔나? 서연 씨는 7살 때부터 성심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 전 기록은 없다고 하네요. 박주영은 숨을 멈췄습니다. 7살이라니 수연이가 실종된 지 1년 후였습니다. 혹시 성심고아원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서 발견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 그것도 알아봤는데요. 당시 서울역 근처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기억을 잃은 상태였다고 하네요. 박주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울역은 수연이가 실종된 쇼핑몰에서 지하철로 몇 정거장 거리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뭔가 서연 씨가 고아원에 발견될 당시 입고 있던 옷에서
수연이라는 이름표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은 기억하지 못해서 그냥 서연이라는 이름을 새로 지어줬다고 하네요. 박주영은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져버렸거든요. 김 과장이 급히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김 과장. 혹시 성심고아원 연락처 알 수 있을까? 네, 여기 있습니다. 박주영은 즉시 성심고아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장 수녀님과 통화할 수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주성그룹 박주영입니다. 아, 회장님. 안녕하세요. 혹시 24년 전쯤 서연이라는 아이에 대해 기억하시나요? 7살 무렵에 들어온 아이인데. 아, 서연이요. 물론 기억합니다. 참 착한 아이였는데요. 손등에 화상 흉터가 있던 아이 맞죠? 박주영은 전화기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그 아이에 대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전화보다는 직접 오시는 게 어떨까요? 당시 자료들도 보여드릴 수 있고요. 박주영은 즉시 성심고아원으로 향했습니다. 김 과장도 함께 따라갔죠. 차 안에서 박주영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수연이었으면 좋겠다. 그의 간절한 바람이 차창을 통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24년간 기다려온 기적이 마침내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성심고아원에 도착하자 원장 수녀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24년 전 서연의 기록들을 꺼내주었죠. 이 아이가 처음 왔을 때 정말 불쌍했어요. 기억을 잃은 상태로 며칠 동안 울기만 했거든요. 박주영은 당시 사진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7살 서연의 모습에서 수연이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이 아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서연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했다고 들었어요. 가끔 고아원에 후원금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박주영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의 딸이 이렇게 착하게 자랐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분명히 박수연이었습니다. 성심고아원에서 돌아온 박주영은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수연이라는 확신이 들었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 깊었거든요. 너무 성급하게 다가갔다가 서연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24년 동안 기억을 잃고 살아온 아이에게 갑자기 아버지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박주영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면서 서연의 반응을 살펴보기로 했죠. 그 다음 주 월요일 아침 박주영은 일찍 회사에 나와 로비에서 서연을 기다렸습니다. 서연이 청소를 시작하자 자연스럽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시네요. 서연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말을 걸어오다니 당황스러웠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왜 죄송해 하세요?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인사드린 겁니다. 박주영은 서연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수연이의 눈매와 정말 닮아 있었어요. 특히 웃을 때 눈꼬리가 살짝 내려가는 모습이 똑같았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서연입니다. 서연 씨. 좋은 이름이네요. 혹시 가족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서연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가족이 없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박주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딸이 가족이 없다고 말하다니. 아, 그렇군요. 실례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고아원 선생님들이 가족 같았어서 외롭지는 않았거든요. 서연의 밝은 대답에 박주영은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씩씩하게 자란 딸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미안했거든요.
그런데 혹시 어릴 때 일들은 기억하시나요?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요. 고아원에 들어가기 전 일들은 거의 기억하지 못해서요. 박주영은 조심스럽게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손등 흉터는 어떻게 생긴 건가요? 서연은 무의식 중에 오른손을 왼손으로 가렸습니다. 어릴 때 사고로 생겼다고 들었는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렇군요. 많이 아프셨을 텐데. 박주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불편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일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기분이 좋았어요. 박주영이 자리를 떠나려는 순간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나요? 갑자기 말씀을 걸어주셔서.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일하세요. 박주영은 사무실로 올라가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서연과 직접 대화를 나누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목소리 톤이나 말하는 방식에서 어린 수연이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 박주영은 다시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우연을 가장에 만났죠. 서연 씨, 여기서 밥 드세요?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혼자 드시네요. 괜찮으시면 함께 드실까요? 서연은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테이블에 앉았어요. 평소에 뭘 좋아하세요? 취미나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 같은 거 있나요? 음악 듣는 걸 좋아해요. 특히 옛날 동요들을 좋아하거든요. 박주영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도 동요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어떤 동요를 좋아하시나요? 곰 세 마리나 나비야 같은 거요. 왜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박주영은 감정을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혹시 산토끼 노래는 아시나요? 네, 알아요. 그 노래도 좋아해요. 박주영은 조심스럽게 산토끼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수연이가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노래였거든요.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순간 서연이 무의식적으로 따라 불렀습니다. 깡충깡충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그리고는 자신이 따라 부른 것을 깨닫고 당황해했어요. 제가 왜 갑자기. 박주영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수연이가 어릴 때 부르던 그 톤, 그 멜로디와 정확히 똑같았거든요. 노래를 참 잘 부르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왜 갑자기 따라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따라 부른 것에 대해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박주영에게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박주영은 사설탐정 이영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0년 전부터 수연이를 찾는 일을 도와준 사람이었죠. 이 탐정님 오랜만입니다. 어머, 회장님. 오랜만이네요. 혹시 수연이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라도 있으신가요? 그게 혹시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박주영은 다음 날 이영구와 만나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영구는 놀라면서도 신중한 반응을 보였어요. 회장님, 정말 놀라운 우연의 일치네요. 하지만 확실하게 하려면 DNA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어떻게 서연이한테 DNA 검사를 하자고 할까요?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보는 게 좋겠어요. 혹시 수연이가 가지고 있던 물건들 중에 특별한 게 있나요? 박주영은 생각해 봤습니다. 수연이가 가장 아꼈던 물건이 떠올랐어요. 분홍색 토끼 인형이 있었어요. 항상 안고 다녔거든요. 그 인형을 보여주면 반응을 살펴볼 수 있겠네요.
박주영은 집에 돌아가 수연이의 물건들을 뒤졌습니다. 다행히 분홍색 토끼 인형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확인만 남았습니다. 박주영은 분홍색 토끼 인형을 들고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자연스럽게 서연에게 보여줄지 방법을 찾고 있었거든요. 너무 급작스럽게 접근하면 서연이 의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마침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창립 기념일을 맞아 전 직원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행사였죠. 박주영은 이 기회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김 과장, 직원 선물 준비는 잘 되고 있나? 네, 모든 부서별로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소 담당 직원들에게는 특별히 제가 직접 전달하고 싶은데, 김 과장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박주영은 작은 선물 상자와 함께 분홍색 토끼 인형을 가지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서연은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서연 씨, 잠깐 시간 있으세요? 네,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오늘이 우리 회사 창립 기념일이거든요. 모든 직원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서연 씨께도 드리고 싶어서요. 박주영은 선물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서연은 감사하다며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박주영은 조심스럽게 분홍색 토끼 인형을 꺼냈습니다. 이게 제가 어릴 때부터 소중히 간직해온 물건인데 왜인지 서연 씨에게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연이 토끼 인형을 보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눈이 커지면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서연은 토끼 인형을 받아들고는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죠. 왜 이렇게 그리운 기분이 들죠? 이 토끼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박주영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서연의 반응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거든요. 혹시 기억나는 게 있나요? 서연은 토끼 인형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토끼랑 함께 잠들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누군가 이 토끼로 저를 재워주던 기억이. 누군가요? 따뜻한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주던 아빠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박주영은 눈물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수연이가 어릴 때 그는 매일 밤 이 토끼 인형과 함께 딸을 재워주었거든요. 서연 씨,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제 사무실에서 차라도 한잔 하실까요? 좀 더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서연은 토끼 인형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을 되찾은 것처럼 말이죠. 네, 좋습니다. 두 사람은 박주영의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토끼 인형을 안고 있었어요. 서연 씨,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박주영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저한테는 수연이라는 딸이 있었어요. 24년 전에 잃어버렸죠. 서연이 박주영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진지한 표정에서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는 걸 느꼈어요. 수연이는 6살 때 대형 쇼핑몰에서 사라졌어요. 그 아이도 서연 씨처럼 손등에 화상 흉터가 있었죠.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가장 아꼈던 게 바로 그 분홍색 토끼 인형이었어요. 회장님, 설마 서연 씨의 나이, 흉터, 그리고 방금 전 토끼 인형에 대한 반응까지 모든 게 일치해요. 박주영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서연 씨가 제 딸 수연이가 아닐까 싶어서요. 서연은 토끼 인형을 더욱 꽉 안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갑작스럽게 들은 이야기라 믿기 어려웠지만 토끼 인형을 보는 순간 느꼈던 그 익숙함은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저는 정말 기억이 안 나요. 7살 이전의 일들은 전혀. 괜찮아요. 기억하지 못하는 게 당연해요. 어린 나이에 충격을 받으면 기억을 잃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주영은 서랍에서 수연이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게 제 딸 수연이에요. 서연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모습이 자신이 어릴 때 거울에서 봤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정말 저와 닮았네요. 그리고 이건 수연이가 실종되기 직전에 찍은 마지막 사진이에요. 사진 속에는 분홍색 토끼 인형을 안고 웃고 있는 수연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서연이 지금 안고 있는 토끼와 정확히 같은 인형이었어요. 서연은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그리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장님, 만약 제가 정말 수연이라면, 그럼 당신은 제 딸이에요. 24년 동안 그리워했던 제 소중한 딸 말이죠. 박주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도 모르게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확실하게 하려면 DNA 검사를 해봐야겠죠?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주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좋겠어요. 서연 씨도 확실히 알고 싶으실 테니까요. 네. 저도 정말 알고 싶어요.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병원에서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어요. 가장 길게 느껴질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박주영과 서연 모두에게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박주영은 밤잠을 설치며 결과를 기다렸고 서연 역시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서연은 여전히 분홍색 토끼 인형을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인형을 안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졌거든요. 어릴 적 누군가의 따뜻한 품에 안겨있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박주영은 매일 회사에서 서연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내 딸이 이렇게 성실하게 자랐구나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동시에 24년 동안 고생시킨 것에 대한 미안함도 컸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하루 전 박주영은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서연 씨, 내일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한 곳에 같이 가보실까요? 어디인가요? 수연이가. 아니, 당신이 어릴 때 자주 놀러 갔던 공원이에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었거든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수연이가 어릴 때 아빠와 함께 자주 놀러 왔던 곳이었어요. 여기서 수연이랑 연날리기도 하고 자전거도 가르쳐 줬어요. 박주영은 추억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공원을 둘러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여기 익숙한 것 같아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편안한 기분이 들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박주영은 수연이와의 추억들을 하나씩 들려주었어요. 수연이는 여기서 비둘기들한테 빵 주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비둘기가 갑자기 날아오면 깜짝 놀라서 제 뒤로 숨곤 했죠. 서연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지금도 새가 갑자기 날아오면 놀라요. 왜 그런지 몰랐는데. 박주영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까지 갖다니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했어요. 그리고 수연이는 여기 분수대 앞에서 춤추는 걸 좋아했어요. 음악이 나오면 혼자서 막춤을 추곤 했거든요. 마침 분수대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 갑자기
수연이도 정확히 저런 식으로 춤을 췄어요. 박주영은 감동으로 목이 메었습니다. 서연의 몸짓 하나하나가 어린 수연이와 똑같았거든요. 해가 지면서 두 사람은 공원을 떠났습니다. 서연은 차 안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 만약 제가 정말 수연이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김서연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박수연이 된다면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요. 박주영은 서연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서연 씨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지금의 당신이 소중한 거죠. 다만 제가 당신의 아버지라면 이제부터라도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을 뿐이에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지금까지 혼자 살아왔는데,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저는 당신을 딸처럼 아끼고 싶어요. 그 다음 날 드디어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주영과 서연은 함께 병원으로 갔어요. 의사가 결과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주영과 서연은 숨을 멈추고 기다렸어요. 부계 확률이 99.99%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친부와 친딸 관계가 확실합니다. 순간 박주영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서연도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정말 제가 수연이라는 뜻인가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박주영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수연아, 내 딸 수연아, 정말 너였구나. 서연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4년 동안 궁금했던 자신의 정체성을 마침내 찾았거든요. 아빠, 제가 정말 아빠의 딸인가요? 그래, 넌 내 소중한 딸이야. 24년 동안 기다렸던 내 딸 말이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24년간의 그리움과 아픔이 모두 눈물로 흘러나왔어요. 병원을 나서며 박주영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시는 너를 놓지 않을 거야. 네, 아빠. 서연이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박주영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였습니다. 24년의 공백을 어떻게 메워나갈 것인지, 진정한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가 남아 있었거든요. DNA 검사로 부녀 관계가 확인된 후 박주영과 수연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24년이라는 긴 세월의 공백을 메우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박주영은 즉시 수연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고 싶었지만 수연은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아빠, 저는 지금까지 원룸에서 혼자 살아왔는데 갑자기 큰 집으로 가면 적응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천천히 해도 괜찮아. 내가 편한 대로 하자. 박주영은 수연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아무리 친부녀 사이라고 해도 24년 동안 남처럼 살아온 사이였거든요. 그럼 일단 청소 일은 그만두자. 아빠가 다른 일자리를 구해줄게. 아니에요, 아빠. 저는 지금 일이 괜찮아요. 동료들도 좋고 일도 익숙해졌거든요. 수연의 답변에 박주영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청소 일을 계속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하지만 수연아, 아빠가 이제 있으니까 더 좋은 환경에서. 아빠, 일에는 귀천이 없어요. 저는 지금 하는 일이 부끄럽지 않아요. 수연의 당당한 말에 박주영은 오히려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란 것이 대견했어요. 알았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하지만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그날부터 박주영과 수연은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함께 식사를 하고 퇴근 후에는 가끔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박주영은 수연에게 어린 시절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3살 때 처음 아빠라고 불렀을 때가 기억나. 그때 아빠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제가 정말 그랬나요? 그럼 아빠가 회사에서 돌아오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빠 왔다 하면서 뛰어와서 안겼어. 수연은 그런 자신의 모습이 상상이 안 갔습니다. 기억 속의 자신은 항상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였거든요. 아빠, 저는 왜 기억을 잃게 된 걸까요? 박주영도 그 점이 궁금했습니다. 사설탐정 이영구에게 더 자세한 조사를 의뢰했어요. 며칠 후 이영구가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수연 양이 실종된 그날의 CCTV를 다시 분석해 봤는데요. 뭔가 새로운 게 나왔나요? 수연 양이 낯선 여자와 함께 쇼핑몰을 나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화질이 나빠서 못 봤는데 최신 기술로 복원해 보니 보이더라고요. 박주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수연이가 유괴된 건가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아마 수연 양을 한동안 키웠다가 어떤 이유로 버린 것 같습니다. 박주영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의 딸을 데려간 사람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미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박주영은 수연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자신이 유괴당했다는 사실을 알면 수연이 충격을 받을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수연은 생각보다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잃었구나. 어린 마음에 너무 무서웠던 거죠. 수연아, 괜찮아? 네, 아빠.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지금까지 제가 왜 기억하지 못하는지 몰랐는데 이제 이유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박주영은 딸의 강인함에 놀랐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실도 의연하게 받아들이다니 정말 대견했어요. 아빠, 그 사람을 찾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박주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수연의 평온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바뀌었어요. 일단 진실을 알고 싶어. 왜 너를 데려갔는지, 왜 버렸는지. 하지만 복수는 생각하지 않을 거야. 왜요? 너를 다시 찾았는데 과거에 매달려 있을 이유가 없거든. 이제는 앞으로만 보고 싶어. 수연은 아빠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원망이나 분노보다는 화해와 용서를 선택하는 아빠의 모습이 존경스러웠어요. 그날 저녁 박주영은 수연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한 번만 와봐. 내가 어렸을 때 살던 집을 보여주고 싶어. 수연은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넓은 집 안에는 여전히 수연의 방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어요. 아빠, 이 방이 제 방이었나요? 응, 내가 6살 때까지 쓰던 방이야. 아빠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둬뒀어. 수연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어린아이용 침대, 작은 책상, 그리고 벽에 붙어 있는 동화책 그림들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언젠가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 박주영의 말에 수연은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24년 동안 자신을 기다린 아빠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아빠, 이제 정말 집에 와도 될까요? 물론이지. 여기가 원래 내 집이야. 수연은 마침내 아빠의 품으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24년의 기나긴 여행이 끝나고 진정한 가족의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수연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두 사람도 이제는 진짜 아버지와 딸처럼 자연스럽게 지내고 있었어요. 박주영은 매일 아침 수연과 함께 조깅을 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함께 보내고 싶었거든요. 아빠, 오늘은 제가 아침 준비할게요. 괜찮아, 수연아. 아빠가 할게. 아니에요.
저도 아빠를 위해 뭔가 하고 싶어요. 수연이 준비한 아침 식사는 간단했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박주영은 24년 만에 딸이 해준 음식을 먹으며 감격했어요. 정말 맛있다. 우리 수연이가 요리도 잘하네. 고아원에서 배웠어요. 언니들이 많이 가르쳐 줬거든요. 박주영은 수연이 이야기할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로서 해주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때 이영구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수연이를 데려간 그 여자를 찾았나요? 네, 찾았습니다. 지금 부산에 살고 있는 오미정이라는 여자입니다. 박주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드디어 진실과 마주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어떤 사람인가요? 당시 불임으로 고생하던 40대 여성이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고요.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수연이를 왜 버린 거죠? 그게 남편이 수연 양이 자신의 친딸이 아니라는 걸 눈치채고 집을 나간 모양입니다. 그 후 혼자 키우기 어려워져서 박주영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분노와 동정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만나볼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연 양도 함께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주영은 수연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수연은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만나보고 싶어요. 그분이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고 싶거든요. 다음 주말 박주영과 수연은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오미정은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문을 연 오미정은 수연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연이, 안녕하세요. 수연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들였어요. 정말 미안해. 너무 미안해. 오미정은 계속 사과했습니다. 박주영은 분노를 참으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왜 우리 딸을 데려갔습니까? 저는 정말 아이가 간절했어요. 남편과 10년 동안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오미정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쇼핑몰에서 수연이가 혼자 울고 있는 걸 봤어요. 너무 예뻐서, 마음이 아파서, 일단 데려왔는데, 그럼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수연이가 저를 엄마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수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저를 왜 버리신 거예요? 오미정은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이 너를 의심하기 시작했어. 왜 갑자기 나타났냐고, 정말 우리 딸이냐고. 그러면서 집을 나가버렸어. 그래서요? 혼자서는 너를 키울 자신이 없었어.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그래서 오미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박주영은 오미정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미워하고 싶었지만 그녀도 나름대로 고통받았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24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수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박주영은 딸의 말에 놀랐어요. 수연아, 아빠, 저는 이제 과거에 매달리고 싶지 않아요. 물론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수연은 오미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저를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때의 따뜻함도 기억하고 있어요. 오미정은 수연의 말에 더욱 울었습니다. 너무 착한 아이구나. 내가 이렇게 착한 아이를.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저는 아빠를 다시 만났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박주영도 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용서와 화해가 복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도 수연이 말에 동감합니다. 이제는 모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미정은 감사하다며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 수연이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저는 정말 행복해요. 아빠를 만났고, 과거도 정리됐고, 박주영은 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도 행복해. 이제 너와 함께 새로운 추억들을 만들어 가자.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두 사람은 수연의 어린 시절 앨범을 함께 봤습니다. 박주영은 각 사진마다 얽힌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어요. 이 사진은 내가 5살 때 동물원에서 찍은 거야. 코끼리를 보고 무서워서 아빠 뒤에 숨었지. 정말요? 지금도 코끼리는 좀 무서운데. 두 사람은 웃으며 추억을 나눴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이제부터 만들어갈 시간들이 더 소중했어요. 수연아, 이제 다시는 너를 놓지 않을 거야. 네, 아빠. 저도 아빠 곁을 떠나지 않을게요. 창밖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24년간의 긴 기다림이 끝나고 박주영과 수연의 진짜 인생이 시작된 밤이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가족이 된 아버지와 딸,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